백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사실 백제는요, 권력, 음모,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거대한 미스테리로 가득 찬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려 700년 동안 한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 어마어마한 가문들의 성씨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자, 이제부터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백제 전체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유령성씨라고 부르는 이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보죠. 이 미스터리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대성팔족이라고 불리는 8개의 아주 막강한 귀족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대성팔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 역사책이 아니라 고대 중국 역사서에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 이웃나라가 백제를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 가문들에 대해 아는 건 사실 여러 역사 기록들을 조각조각 맞춰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수서나 북사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책들조차도 그 명단이 조금씩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죠. 벌써부터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귀족 가문들, 과연 왕과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백제 7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왕실과 귀족, 이 두 거대한 세력의 끊임없는 파워 게임이었던 거죠. 먼저 왕실부터 볼게요. 왕의 성씨는 바로 부여씨였습니다. 이들은 그냥 우리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혈통이 아주 특별하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삼국유사 같은 기록을 보면 왕의 어머니가 연못에 사는 용과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신화까지 등장할 정도니까요. 이런 식으로 왕족은 계속해서 우리는 용의 후손이다, 너희 귀족과는 차원이 다른 신성한 존재다 라는 걸 어필했던 겁니다. 이 표가 그 700년간의 갈등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왕이 어떻게든 모든 권력을 수도로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귀족들이 자기 지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어디 감히 하면서 대대로 물려받은 힘을 지키려고 버티는 거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백제 역사를 움직인 핵심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끊임없던 내부 싸움이, 이 기나긴 권력 다툼이 결국 백제라는 나라를 속에서부터 병들게 만든 겁니다.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니까 외부의 공격에 너무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귀족 세력이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가문이 힘을 쥐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백제 역사 속에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권력의 중심에 서는 가문의 얼굴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백제는 수도를 여러 번 옮겼잖아요. 그때마다 권력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기존의 권력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 틈을 새로운 강자들이 파고들었던 거죠. 처음 한성시대에는 토착 세력이었던 해씨와 진씨가 주도권을 잡았고요.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후에는 그 지역의 연씨와 백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시대에 가서는 사씨, 바로 그 유명한 사택씨 가문의 권력의 최종점에 서게 되죠. 자,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사라진 성씨들의 미스터리는요, 놀랍게도 한반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다 건너 고대 일본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백제 성왕이 일본의 김매이 천황이다. 이게 그냥 누군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진지하게 제기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학설이에요. 백제의 왕이 곧 일본의 천황이었을 수도 있다니. 이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던 고대사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목씨 가문인데요. 백제의 귀족이었던 목현만치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가노 마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일본 초기 역사를 그냥 휘어잡았던 최강의 권력 가문 소가씨가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백제의 한 귀족 가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왕조에 가까운 역사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 그래서 그 많던 백제의 성씨들은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건가?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서기 660년, 백제의 멸망.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져 버렸으니 그 꼭대기에 있던 지배층, 엘리트들은 말 그대로 갈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들의 운명은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 둘째, 아예 이 땅을 떠나 바다 건너 새로운 터전을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었죠. 첫 번째 길,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전국인 신라의 지배 아래서 옛 백제 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옛 성씨를 버리고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신라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했던 거죠. 이건 정말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제의 왕족이었던 부여씨는 지금의 서씨나 여씨의 뿌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일본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그 목씨 가문 있죠? 이들은 한자 모양이 비슷한 임씨로 성을 바꿔서 그 명맥을 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이주, 즉 망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목씨와 소가씨의 관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죠. 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당시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그들의 피와 문화는 일본의 여러 시족, 즉 가문들 속에 깊숙이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76만. 이게 전성기 백제의 가구수, 즉 지배 숫자입니다. 이걸 인구로 환산하면 거의 400만에서 5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의 최고 권력층을 이루던 그 성씨들이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 일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백제의 사라진 성씨, 그 유령 성씨들의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름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유산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역사 속에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는 더 많은 비밀들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